마음은 자신만이 머무는 곳이다. 그 안에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종종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좀 더 나은 쪽으로 결단하고 또 선택을 해야겠죠.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먹은 음식이 결국 내 몸 상태를 만드는 것처럼요. 지금 여러분이 내린 결단, 그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마다 잘 선택하고 잘 결단하고 싶은 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을 겁니다. 가능한 그 선택에 있어서 위험성을 줄이고 미리 예측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사실 이 주역이라는 것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도요. 오구라 고이치의 거인들은 주역에서 답을 찾는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너머 산일 때가 있다. 여기가 바닥일까? 더는 밀려 내려갈 곳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바닥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물러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다른 곳에 몰렸을 때야말로 당신의 진가가 발휘된다. 개인이나 조직, 나아가 국가 역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에 봉착하게 되면 물론 잃는 것도 많지만 쇠붙이를 불에 달군 뒤에 막 두드려서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히려 강하게 연단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감, 위수, 주역에서는 이 시기를 엄청난 고난과 또 고난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말한다. 물론 이 고난을 꺼리고 피한다면 흉, 성장을 원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길,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위기관리 이론 중에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즐겨 인용했던 매기 효과가 있다. 북유럽에서는 바다에서 잡은 청어를 수조에 넣어서 내륙으로 운반할 때 천적인 매기를 함께 집어넣는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청어들이 매기에게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싱싱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학 분야에서도 이 점을 이용해 기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도록 매기와 같은 긴장과 자극, 위기의식, 적절한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고난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고난이라는 건 늘 그냥 나한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괴로움을 끌어안고 살 것이냐, 다스릴 것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 괴로움에 대해 작가 김홍신이 한 말이다. 어쩌면 당신이 살아오면서 참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듣게 될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성공한 사람들은 너무도 많다. 오히려 고난과 위기 없이 성공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아무도 없다. 앞선 작가 김홍신의 말처럼 살아있다면 누구나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야만 기회가 온다. 험준하고 깊은 계곡, 온갖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나무가 공명의 가장 좋은 재료가 되어 명품 바이올린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다.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리는 것은 정확한 방향을 찾기 위함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흔들리는 것. 그것이 고난이고 역경이다. 다 알지만 어떻게 이겨내야 하냐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높게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AQ, 역경지수라고 한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이 역경지수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 첫째,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둘째, 자신도 비난하지 않는다.
셋째,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고 무엇보다 결국엔 위기를 극복해낼 거란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사람에 따라서 자신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누군가는 다가온 위기 때문에 영영 회복하기 힘든 나락에 빠진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에게 온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성공을 이뤄낸다. 위기는 늘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강한 사람들은 절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지막엔 결국 웃게 될 거라는 걸 믿는다. 그리고 주역에선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응원한다. 비록 매사가 힘겹더라도 갈 때까지 가보면 반드시 변화가 생긴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낸 성과는 반드시 오래 갈 것이다. 지폐는 종이와 잉크로만 이루어져 있다. 요즘이야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긴 하지만 한낱 종이에 불과한 이 돈에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이유는 바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돈이 있으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벌기 위해 매일같이 일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이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는다. 당신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돈을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돈을 쓰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쓰지만 이런 질문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자신과 돈과의 관계, 돈과 인생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돈은 그냥 너무 밀접하고 살아가기 위해선 당연히 필요하다. 이 정도로만 여긴다. 돈의 가치나 돈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하고 심지어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가? 그냥 당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된다. 식생활, 취미, 소비 태도, 독서량, 건강 상태, 인간관계를 통해 당신의 생각, 행동, 성격이 드러난다. 영수증 발행 장소만 봐도 행동 반경을 알 수 있다. 물론 부자의 기준은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하기 어렵다. 10억의 자산이 있으면 5억을 가진 사람보다 부유하다고 할 수 있지만 15억을 가진 사람과 비교했을 땐 가난하다고 느낄 수 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복지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지만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그렇기에 세상은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뉜다. 돈을 빌려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돈을 빌리는 자가 있다. 그렇게 돈은 돌고 돌아 돈이라고 부른다. 번민이나 다툼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상황은 쓸 돈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데 써야 할 돈이 많아질 때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돈일 뿐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산택손. 주역에선 이 시기를 손해를 봄으로써 이득을 얻는 시기라고 말한다. 지금의 손해, 손실을 미래의 이익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돈에 있어서만큼은 더더욱 손해보는 걸 싫어한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이왕이면 더 큰, 더 많은 이익을 얻었으면 좋겠고 무엇을 조금 내어준다고 해도 다음에는 훨씬 더 큰 이익으로 되돌려받기 위한 마음으로 내어준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호구라고 부르며 멸시하고 질타한다. 손해보는 사람은 제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하지만 주역에서는 오히려 이 손해보는 사람이 결국에는 크게 길한다고 말한다.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것은 살아가는 수단일 뿐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은 그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일 것이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뜻이다. 하지만 마치 돈이 인생의 목표인 양 돈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주역은 돈만 생각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살라고 그렇게 경고한다. 산택손의 손은 손해본다는 뜻의 손이다. 비워내고 덜어낼 때 다시 채워지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이익으로 돌아온다. 바로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돈으로 음식은 사도 식욕은 사지 못한다.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산다.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책은 사도 지식은 사지 못하고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못 산다. 무엇보다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살 수는 없다. 그렇다. 우리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주역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양과 양면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뒤편에 존재하는 것에도 주목한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이 돈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춰서 위험을 줄이고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 손해가 결국엔 이익이 된다는 뜻이다. 주역에선 순조롭게 돈이 쌓여가는 그런 시기일수록 그 뒤편에 감춰진 위험을 더욱 경계하라고 강조한다. 첫째, 자신의 위치를 늘 파악하고 과욕을 삼가며 무슨 일이든 성의 있게 하라. 둘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포기 좀 하지 마라. 셋째, 완전히 자신만을 위한 이익은 탐하지 마라. 넷째, 생각지 못한 운과 돈을 얻게 된다면 주변을 배려하고 도움을 구하라. 이때 가장 큰 위험은 올바른 목표와 목적이 아닌 자신의 욕심이 커지는 것이다.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고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여길 때 그 착각의 순간에 당신에게서 돈은 달아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분노 과잉의 시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52%가 다스리기 힘든 분노의 감정을 경험했고 치료가 필요한 분노를 경험한 비율도 무려 11%나 된다고 한다. 분노는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다. 사회 양극화와 물질 만능주의 속 땅은 좁은데 경쟁마저 치열하고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건 더 못 참는 성향 때문일까? 이런 파괴적인 분노의 감정 앞에서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역, 세대, 젠더 간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진영 간의 대립은 말하기도 입이 아프다. SNS가 발달하면서 이 분노와 증오의 전염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졌다. 이쯤 되면 분열과 갈등, 대립이 난무하는 분쟁 지역 같다. 급기야 우리나라에선 강자건 약자건 기업이건 정부건 이웃 간에도 그게 가족일지라도 모든 갈등의 사안과 불만, 적대감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소송 만능 사회, 소송 공화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노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인 간의 소송에서 상처뿐인 승소가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렇지 않다. 사회적 소송 역시 우리 사회의 한계를 드러내기만 할 뿐 변화는 더디고 오히려 무력감만 느끼게 한다. 천수송, 여기서 송은 소송을 의미한다. 소송과 다툼이 잦은 시기, 이기심을 버리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두 명만 있어도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어떤 사회에서도 대립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기만 하면 협의점은 찾기 어렵다. 한사코 자신의 주장만 무조건 관철시키려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이때 중요한 자세가 바로 역지사지다. 역지사지를 들여다보면 바꿀력, 땅지, 생각사, 즉 땅을 바꾸어 생각한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좋은 땅과 나쁜 땅, 위쪽 땅과 아래쪽 땅에 따라 곡식의 수확이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어쩌면 땅 문제가 생명과 직결될 만큼 큰 문제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서양에선 이렇게 표현한다. 누군가의 신발을 직접 신어보라. 다른 사람의 신발은 직접 신어보지 않는 이상 그 미묘한 착용감을 알 수 없다. 폭이 좁진 않은지, 이 신발이 편한지 불편한지 그건 그 신발을 신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하지만 신발을 신는 사람의 그 마음까지 헤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당신은 어떠한가? 작은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 서로의 거리를 만들고 풀기 어려운 꼬인 실타래처럼 마디 굵은 매듭이 상처로 당신 인생에 남겨져 있진 않은가?
주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말과 행동에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일시적으로 그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다고까지 말한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만 하는 걸까? 왜 싸움을 피하고 상대방의 분노까지 용서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나를 위한 용서는 먼저 이 용서를 선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용서하는 일은 결국 쉽지 않지만 용서를 통해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 수 있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 분노는 무엇인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은 누구인가? 갈등과 분노를 참지 말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을 위해서 역지사지와 용서를 선택하라. 마음은 자신만이 머무는 곳이다. 그 안에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한다. 옛날 한 나라의 임금이 눈가리개를 한 신하들에게 생전 처음 보는 코끼리를 만져보겠다. 그러자 코끼리 다리를 만진 신하는 코끼리가 마치 기둥 같다고 말했다. 코끼리의 귀를 만진 신하는 코끼리가 커다란 부채 같다고 말했다. 꼬리를 만진 신하는 코끼리가 뱀 같다고 말했고, 배를 만진 신하는 코끼리가 벽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코끼리라는 존재를 알기 전에는 다리가 기둥 같다, 귀가 부채 같다, 꼬리가 뱀 같다, 배가 벽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부분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전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는커녕 도리어 혼란에 빠지고 만다는 이야기다. 그렇다. 우리는 같은 것을 두고 말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럴 땐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 역시 모두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아는 것만 옳고 남이 아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이런 태도와 자세는 결국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더디게 만든다. 자신의 실수와 그릇된 판단, 그로 인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건 당신 삶의 전부가 아니다. 당신 삶의 일부일 뿐이다. 과정일 뿐이다. 굵고 단단한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에 꺾이지 않고 자란다. 그렇다. 마디가 없는 대나무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 없는 사람과 같다. 실패를 통해 잠시 멈춰설지라도 고민의 흔적, 성장의 흔적이 단단한 마디가 되어 삶에 남게 되는 것이다. 자벌레가 몸을 구부리는 건 역시 더 길게 멀리 뻗기 위함이다. 그저 몸을 뻗기만 해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디마다 지나치게 잘한 부분은 없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힘을 비축하는 시기가 꼭 필요하다. 당신은 지금 몸을 구부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잠시 뒤 당신의 그 몸을 펴고 힘차게 나아가 보라. 이제 당신의 때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